이거를 끄고 강의 노트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오버뷰를 마치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용어, 기계학습에서의 용어, 데이터 마이닝 소개를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지도학습이니 비지도학습이니 공학습이니 수업 중 용어를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런 거를 소개를 했었죠. 강화학습은 조금 다른 성격이고 사용자하고의 인터랙션을 고려를 하는 학습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 크게 지도, 비지도 그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류, 그것이 지도 쪽이고 뭐 군집화, 그게 비지도 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도 안 봤지만 어떤 알고리즘이 됐든 하는 일이 분류다 그러면 이건 지도가 될 터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그런 형태면 비지도 학습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인풋 아웃풋 주고서 인공신경망 같은 거 돌려라 그러면 지도 학습이 될 테고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서 K-민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음번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K-민스 같은 거는 이제 비지도가 되는 거고 군집화니까 다음번 숙제에서 하게 될 그 KNN 알고리즘 같은 것은 지도 학습이 되는 거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다음 시간 이따 뒷부분에서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그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지도학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ID하고 숫자 3, ID 3 아니면 뭐 CART, CART 그런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살펴볼 딥러닝 알고리즘도 뭐 경우에 따라서 지도에 속할 수가 있고 비지도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용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 오늘 살펴볼 것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덕션이니 디덕션이니 그런 두 가지 종류가 보통 로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한글로는 연역법, 귀납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습 앞에다 이제 인덕티브를 갖다 붙이게 되면 귀납적인 학습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인덕티브 러닝이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펴보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인덕티브 러닝에 속하게 되고 거기서 하는 일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찾아내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 데이터가 쌓이는 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어떤 날리지를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뭐 분류가 됐건 회귀 분석이 됐건 그런 것들을 해주는 방법이 인덕티브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일반화,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라고 하는 일반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여기 써 있듯이 여태까지 학습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 그것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우리가 실제로 분류하고 싶은 데이터 여기서는 뭐 새로운 데이터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것이 뭐 같은 우주로부터 와야 된다. 그 성격이 비슷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거꾸로 학습할 때는 어떤 분포에서 왔는데 데이터가 그것하고 많이 동떨어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학습시켜 놓은 것이 잘 안 먹힐 수가 있겠죠. 그 기본적인 것이고 인덕티브 러닝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지만 실제 요새 그 기계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덕티브 러닝에서 더 나아가서 뭐 트랜스퍼 러닝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도메인에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할 때 그 학습 결과를 이용을 해보는 것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도 쫓아가면서 학습을 해보는 것, 뭐 라이프롱 러닝이라 그래가지고 평생 학습,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인덕티브 러닝이 됩니다. 또 주어진 여기서 얘기한 바로 학습 데이터하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또 그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모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따로 있어야 실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학습 데이터 안에서도 학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성능을 검증하는 어떤 검증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 양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학습할 때 좀 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코멘트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봤던 노테이션 중에 H니 F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모델이 뭐 H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펑션이 F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개를 맞추는, 즉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H를 찾아내는 게 학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습에 관련된 이제 성능 평가 척도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세 가지 정도, 밑에 네 가지, 네 번째 것은 사실 이것 두 번째 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척도예요. 첫 번째 accuracy, 그러니까 정확도, 한글로 얘기하면 정확도고, 그러니까 학습을 했는데 학습한 결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테스트 해보니까 얼마나 정확해지더라. 프리시전하고 리콜, 프리시전도 단어를 직역하면 이것도 정확도, 정확성 그런 거니까 지금 위에 accuracy하고 좀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개의 차이는 있는 거고 데피니션이 여기 수식으로 표현되면 좀 다릅니다. 또 하나는 리콜이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회복해보는 것, 뭔가를 끄집어내보는 것, 그런 개념이 돼요. 프리시전을 다른 말로는 스페시피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리콜을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민감도, 특별도, 특별성을 보여주는 정도. 위에 써있는 그 노테이션들은 대문자 n은 데이터셋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크기라 하면 이제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인스턴스 샘플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TP of C 그러면 특정 클래스를 나타내는 게 C고, 그것을 실제 클래스 C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클래스를 여러 개를 가정을 하지는 않고, 물론 이걸 확장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가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서 하나는 포지티브 클래스, 하나는 네거티브 클래스, 양의 클래스, 음의 클래스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실제 클래스를 잘 맞추면 앞에 t가 붙어요. 실제 양에 속하는데 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tp고, 실제 n에 속하는데 잘 얘기를 했으면 tn이고, 앞에 f가 붙으면 이제 잘못 얘기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fp 하면 여기 써 있듯이 false positive, 그래서 잘못 얘기해서 positive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네거티브에 속하는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을 했을 때 그것이 FP가 되고, FP of C 그러면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데 그 클래스에 대해서 잘못 속한다고 얘기를 한 개수가 돼요. 네거티브 마찬가지, 잘못해서 네거티브에 속한다고 얘기한 개수가 FN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래스를 빼버리게 되면 그냥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합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의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정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확도는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정확하게 맞췄다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이 n분의 TP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포지티브 케이스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전체 중에서 실제 포지티브에 속하는데 걔를 몇 개라고 잘 얘기를 했는지, 네거티브도 몇 개에 속하는데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잘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전체 정확도는 모든 클래스로 확장을 하게 되면 모든 클래스를 정확히 맞춘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자 했던 샘플의 사이즈 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한 샘플의 수가 정확도가 됩니다.
프리시전하고 리콜로 애큐러시면 보통 될 것 같은데 굳이 뒤에 두 단계를 더 둔 것은 우리가 정보 추출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가를 살펴볼 때 이것이 애큐러시, 단순 애큐러시보다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파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은 오른쪽에 보면 분모는 TPC 더하기 FPC니까 클래스 두 개일 때 포지티브에 속한다고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그 다음에 잘못 얘기를 한 것,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한 것이 분모가 되고 그 중에 잘 얘기를 한 게 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맞다. 그게 프리시전이 됩니다. 특정 클래스를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것 중에 실제 그 클래스에 속하는 게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프리시전이 되고, 리콜은 그거라고 약간 다르게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 중에 몇 개를 잘 찾아냈는가, 단어의 뜻 리콜이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분자는 똑같고 아까 프리시전하고 분모만 FP 대신에 FN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TP of C 더하기 FNC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TPC 더하기 FNC 그러면 C에 속하는 걸 제대로 C라고 얘기를 한 것, 그 다음에 C에 속하는데 잘못 얘기를 안 한 것이 되죠. 그 잘못해서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한 것, 그 중에 실제 C에 속하는 것, 포지티브가 몇이냐 가 돼요. 이거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전체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게 10개가 있는데 내가 1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정확히 맞췄고, 그건 프리시전이고,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3개를 제대로 뽑아냈으면 그것이 리콜이 되는 거예요. 0.32. 분모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실제 포지티브에 속하는 거 개수, 그 다음에 실제 포지티브에 속하는데 잘못해서 네거티브라고 잘못 얘기한 거, 그게 전체 분모가 되고 그 중에 제대로 잘 찾아낸 것, 그것이 리콜이 됩니다. 아까 정보 추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텍스트 마이닝 같은 데서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찾아보는데 나를 대신해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나한테 네가 관심 있을 것이다 하고 몇 개를 줬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관심 있을 게 전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줬는가를 보는 게 리콜이고, 네가 관심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줬는데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게 그 중에 몇 개인가를 알려주는 게 프리시전이 돼요. 그것이 실제 관심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나왔고 관심 없다고 얘기한 게 몇 개가 나왔고 제대로, 그것이 정확도고, 그 세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보적인 프리시전하고 리콜은 상보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콜을 무조건 높이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관심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줘버리면 리콜은 100%가 되겠지만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두 개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척도 중에 두 개를 합쳐서 보여주는 척도도 있어요. 폴스 알람은 말 그대로 잘못 알람을 울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프리시전이 돼요. 제대로 한 것이 100%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것의 비중을 보여주는 거죠. 불이 안 났는데 났다고 알려주는 케이스가 몇이 되는가, 폴스 알람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이거 이외에 무슨 ROC 커브니 아니면 그 커브가 보여주는 그래프의 면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읽다가 그 척도가 여기하고 다른 게 나오면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 척도입니다. 마지막 개념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단어 뜻만 보자면 인덕티브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 직역을 해서 갖다 붙이면 뭐 그런데 선뜻 잘 다가오지는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특정 러닝 알고리즘이 학습 이후에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를 잘 분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거꾸로 학습 알고리즘이 있는데 학습 알고리즘 L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내가 줬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만 잘 처리를 한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는 한 개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어스 프리. 근데 그 바이어스 프리는 어떤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학습 알고리즘에 사용된 거는 아주 잘해주고 사용되지 않은 것은 고려를 뭐 안 한다. 뭐 무시를 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나올 일이 없다. 근데 유용성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덕티브 러닝을 써서 학습하라는 이유가 실제 학습 데이터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제너럴라이즈, 일반화해서 쓰는 게 목적이 되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이외에 아까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인데 그런 바이어스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효용성 면에서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그 알고리즘의 고유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존재를 해야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얼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써 있는 말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L이 있고 그다음에 인스턴스가 X 아니면 인스턴스 스페이스를 X로 보고 데이터가 여기서 온다. 아니면 데이터가 X다. 그다음에 C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가설이든 아니면 어떤 개념이든 컨셉이라고 해서 C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D라고 얘기를 하고 D는 결국 X하고 C of X니까 X는 인풋에 해당하는 거고 C of X는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D sub C구나. 지금 개념 C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이다. 그리고 L 자체는 아까 알고리즘이었지만 L하고 XI하고 DC를 주면 XI는 어떤 데이터 샘플이 되고 D sub C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학습 알고리즘 L에다 넣어서 나온 모델에다가 XI를 비춰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비춰봤을 때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 문제다 그러면 그 XI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클래스 레이블이 이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 노테이션을 만족시키는 여러 개의 베리어블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10분 후에 이게 끝난다고 나와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다들 미팅을 종료하고 내가 다시 공지를 올릴 테니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좀 귀찮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여기서 B라고 나타내고 여기 써 있는 말은 어떤 최소 단위의 assertion이다. assertion 아니면 밑에 assumption이라고 가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했듯이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 이외에 어떤 부가적인 가정 아니면 가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가 존재를 해야만 우리가 인덕티브 러닝을 통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 만약에 바이어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테고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얘를 비춰보는 건데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고 지금 비춰보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니까 새로 들어오는 제너럴라이즈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로 만약에 겹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됩니다.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 서클들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것 데이터 지금 4개 포인트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4개가 의미하는 게 뭔가 회귀 분석에서 보자면 이 4개를 통과하면서 가는 어떤 펑션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 쓰인 게 이 조그만한 동그라미들이고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의무의 점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아니면 리그레션 문제인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차함수를 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차함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이어주는 펑션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가 만약에 아주 단순한 케이스가 있고 조금 복잡한 케이스가 있다. 그것들이 다 고유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바이어스라 하면 리니어인 케이스일 때는 이런 것들이죠. 리니어적으로 연결됐다는 그 바이어스. 고차함수일 때는 그 고차적으로 연결됐다는 바이어스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니어가 됐건 아니면 고차가 됐건 거기에 비춰봐서 이게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이어스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이어스가 그럼 많이 있을 수 있으면 알고리즘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델이 여러 개 있을 때 바이어스가 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니어인 경우는 바이어스가 좀 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을 하나 봐가지고 거기 딱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데이터 포인트가 뭐 4개가 됐건 뭐 100개가 됐건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아주 복잡한 펑션을 통해서 그걸 다 연결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럴 때는 바이어스가 아주 약해지는 거죠. 데이터의 디펜던스가 커짐으로써 그 바이어스는 약해지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직선 같은 거는 그거보다 훨씬 세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하고 바이어스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바이어스는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이론적으로 아주 바이어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사용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가설의 스페이스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바이어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다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사이즈가 n인 인풋 불리언 펑션이다. 인풋의 개수가 n이고 OX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AND 문제니 OR 문제니 뭐 exclusive OR 문제니 다 여기 속하는 펑션들이고 그 펑션들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펑션이다. 그러면 여러 캔디데이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펑션인지를 찾으려면 그 펑션의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를 보고서 하나하나 안 되는 걸 제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해 나가는데 바이어스가 전혀 없다. 근데 데이터를 하나 보면 하나만 한 케이스만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고려하는 순간에 그거에 안 들어맞는 여러 개의 가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그러면 학습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죠. 좀 어떤 예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논리식에 있어서 논리식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하나를 그 논리식이 만족 안 시키게 되면 거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에 들어맞지 않은 논리식은 여러 개 날릴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얘기하듯이 데이터의 수가 급격히 주는 요만큼만 봐도 나중에 최종 모델을 우리가 가리킬 수가 있다. 반면에 바이어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쭉 내려가면서 모든 걸 봐서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다 봐줘야만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h가 뭔지, 스몰 h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이어스가 세니 약하니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중에 하나가 오캄스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오캄은 어떤 옛날에 철학자 이름이라 그러고 레이저는 면도기죠. 단어 뜻만 가지고 유추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같은 값이면 단순한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선호한다. 아까 위에 예제에서 같은 값이면 이 단순한 게 있고 좀 복잡한 게 있으면 이거 선호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마도.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 그 여러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예제에서 뭐 리니어가 있으면 그게 2차보다는 선호가 된다.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 솔루션이 있을 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선호하는 뭔가를 하나 찾아서 솔루션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단순한 걸 선호를 해라. 어떤 바이어스가 있어서 그게 스트롱한 걸 우리가 선호하게 된다. 디센트 트리 알고리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면 단순한 트리가 있고 굉장히 작은 트리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트리가 있으면 단순한 트리를 선호해라.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라고 하면 같은 성능을 내주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액큐러시 예를 들어 학습 정확도가 똑같다. 둘 다 뭐 100% 나왔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단순한 트리를 선호를 해라. 왜냐면은 복잡하게 가는 트리는 데이터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피팅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내가 데이터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됐건 트리가 됐건 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면 어떤 데이터를 주어지면 그것에 맞게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반면에 뭐 노드 몇 개만 써서 데이터 맞춰봐라. 그러면 특정 소수의 트리만 그 데이터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너럴라이즈 할 때 그때 이게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단순한 걸 선호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1분 내로 이게 끊긴다고 좀 메시지가 뜨니까 여기서 일단 종료하고 내가 미팅 다시 개설하면 여러분들이 귀찮겠지만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일단.